예, 여러분들 저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8페이지 보시면 금융시장의 유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앞에 봤던 것들 바탕으로 또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오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거 잘 여러분들 분류하시면 됩니다. 유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눈다라는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금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 자, 직접 금융시장, 간접 금융시장. 그래서 이게 금융기관이 중개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다음 금융기관의 만기에 따라 단기 금융시장, 장기 금융시장. 자, 요거 구분하는 기준은 1년입니다. 만기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거래의 단계에 따라 처음 이제 발행하는 걸 우리가 발행시장, 발행되어서 전전, 유통되는 것, 그걸 우리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다음 금융거래의 장소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떤 거래소 내에서 하면 거래소 시장, 그럼 거래소를 벗어나서 하는 건 우리 장외시장,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개념만 여러분 분류 기준만 아시면 그 내용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 내용 중에 좀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접하고 간접은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금융. 자금의 수요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자금의 공급자가 직접 매수해서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에서 금융기관이 중개하지 않죠. 대표적인 게 주식, 채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직접 자본의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금의 경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접금융 같은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금의 경로를 알 수 있는 것은 직접 금융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직접 금융은 기업들이 원하는 금액의 자금을 장기로 조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에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고요. 근데 주식을 발행,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주식을 발행하면 어떤 만기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러분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주식을 발행하는 만큼 기존의 어떤 소유권의 그 회사에 대한 지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회사채도 뭐 발행을 하면 좋긴 좋겠지만 그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신용이 낮은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채 발행하더라도 구매하는 곳이 없겠죠. 그러니까 발행이 또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간접금융이라는 금융기관이 매개하는 것, 은행 대출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239페이지 그 밑줄 친 거 한번 보시면 은행 대출과 같은 간접금융은 기업의 지배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그래서 요거는 직접 금융의 단점이 여긴 간접금융의 장점이 됐죠. 그다음에 기업이 운전자금 수요가 많을 때 차입했다가, 그러니까 투자가 필요할 땐 돈을 매입했다가 차입했다가 그리고 난 다음 뭡니까? 경기가 호전돼서 수익을 냈으면 갚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즉시 상환한 등 자금의 수급을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은행 대출 여러분들 아무래도 대출을 하다 보면 또 단점이 있죠. 그럼 대출을 그냥 해줍니까? 뭐 담보를 제공해야 되거나 아니면 높은 신용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채권자가 되겠죠. 금융회사 그 자금을 빌려준 그쪽에서의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간섭을 받을 수 있다. 경영에 대한 간섭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책으로 여러분 눈으로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딱. 그래서 직접 금융, 간접 금융. 그 다음에 장점, 단점, 장점, 단점. 그러니까 모든 거는 여러분들 구분 기준. 그 다음에 직접 금융, 간접 금융.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더 꼼꼼하게는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좀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직접 금융, 간접 금융 해가지고 대표적인 예들 뭐 쉽잖아요. 주식, 채권 발행, 그 다음에 예금 대출, 장점, 단점, 장점, 단점 그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 금융시장, 장기 금융시장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1년, 만기 1년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근데 장기 금융시장을 여러분 다른 말로 자본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단기 금융시장을 자금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요 개념도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 자금시장, 장기 금융시장, 자본시장. 자, 그래서 만기, 즉 갚아야 되는 기한을 말하는데 보통 이제 만기 1년 이내를 단기, 1년 이상이거나 아예 만기가 없는 거를 우리가 장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기출됐던 지문이네요.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금융시장, 장기 금융시장 이제 구분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각각의 특징, 그 다음에 뭐 장점, 단점 그런 것들도 나오겠죠. 그래서 무슨 단기 금융시장은
일시적인 여유자금 운영하거나 부족자금 조달하는 데 이용되는데, 자 보세요. 채권이나 주식 등과 같은 장기 금융상품에 비해서 거래가 빈번하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만기가 짧아서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뭐 다른 거는 여러분 어렵지 않을 건데, 자 단기 금융시장에서 여러분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위험이 낮다는 거예요. 자 만기가 길면 길수록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위험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은 만기가 짧은 만큼 그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 그걸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유동성이 또 크다라는 거, 그것까지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유동성이 높다. 그 다음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 우리 콜시장. 자 우리 콜시장 아까도 말했지만 단기,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콜시장 그러면 기업, 그리고 단기,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콜시장이라는 것은 금융기관 간의 어떤 거래를 말하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금융기관, 기업, 금융기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양도성 예금 정서, 환매적금부 채권, 통화안정시장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양도성 예금 정서하고 환매적금부 채권은 뒤쪽에 나오면 우리 대표적인 어떤 단기 상품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비해서 장기 금융시장은 만기 1년 이상의 채권, 그 다음에 주식은 만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주식, 채권, 자산, 유동화, 증권시장, 증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산, 유동화, 증권시장. 다른 것들은 여러분 어렵지 않은데, 거기 지금 보면 통화안정증권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혹시 모르니까 요거는 단기고, 자산, 유동화, 증권시장 요거는 장기라는 거.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요것만 좀 잘 구분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발행시장, 유통시장. 발행이라는 것은 처음 이제 신규로 이제 발행하는 거고요. 그것이 신규로 발행된 게 계속 전전 유통될 때 그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유통시장이다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증권의 발행은 방식에 따라 직접, 간접으로 구분되는데, 근데 뭐라고 하죠? 증권회사가 주로 인수기능.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증권회사가 인수를 통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있죠. 주식을 사려는 매입자들한테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금융이다라는 거랑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0페이지 보시면 유통시장은 보세요. 투자자가 보유 중인 회사차 내 주식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상품의 유동성을 높여준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을 우리 유통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내다 팔 수 있고요. 그럼 내다 팔면 그에 따른 어떤 현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또한 금융상품의 발행 가격을 결정하는 발행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우리 실제 유통시장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만약에 5만 원이다. 그러면 발행가도 그러면 여러분들 뭡니까? 발행할 때 그 가격도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발행시장에서 에도 영향을 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유통시장의 가격이 높으면 발행시장의 가격도 높아져서 증권 발행자는 낮은 비용으로도 소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주식을 확 띄워놓고, 그리고 주식을 발행하면 낮은 비용으로 많은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시장과 장외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여러분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소, 다른 말로 장외시장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한국거래소가 있고, 그게 한국거래소에 이제 보면 각종 이제 증권회사나 선물회사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거기서 이제 거래를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외시장이라는 것은 거래소 시장 이외 장소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장외시장이라고 하는데,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점두시장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 딜러, 이 사람들이 없는 걸 우리가 직접 거래시장, 그 다음에 점두시장이라고 되는데, 직접 거래시장이라는 건 뭡니까? 거래소 말고 그냥 1대1로 만나가지고 직접 거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접 거래시장. 그러니까 거래소 밖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장외시장이겠죠. 반면에 점두시장이라는 것은 딜러라든지 브로커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딜러하고 브로커가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거래소 바깥에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외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점두시장은 다시 딜러하고 브로커 간 시장과 대고객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점두시장은 여러분들 무슨 시장이라고요? 장외시장이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음행 처리를 해 놓은 거 있죠. 자, 그 부분 여러분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자, 장외시장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래 정보의 투명성이나 거래 상대방의 익명성이 높다, 낮다? 꼭 기억하십시오. 낮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투명성이 높다, 낮다. 그러니까 1대1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개된 그 한정된 장소, 거래소 내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거는 투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익명성도요. 익명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는 걸 익명성이라 그러는데, 직접 거래를 하다 보니까 나의 어떤 금융상품이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익명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함께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의 투명성하고 익명성은 함께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장외시장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객관식 지분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채권 같은 경우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각종 파생 금융상품 역시 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라는 거. 이 표현도 여러분 객관식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거래소 시장, 장외시장 이렇게 여러분도 구분하셔가지고 그 개념들 이렇게 보시고, 특히 이제 장외시장에서 여러분들 점두시장 있죠. 그래서 딜러 브로커 개입되는 어떤 점두시장 좀 기억을 하시고, 특히 익명성하고 자 여러분 투명성이 낮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41페이지 그 기출 문제 하나 볼까요? 금융시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직접 금융수단 주식, 채권. 주식하고 채권이 직접 금융수단의 대표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만기 1년 이상, 또 만기가 없는 걸 우리가 장기 금융시장 내지 자본시장이라고 했고요. 다음에 딜러, 브로커 등이 거래를 중개하는 점두. 점두는 장외시장 그랬고요. 자, 우리 이 부분이 교재에서 이번에 보면 주식시장하고 채무증수시장이 빠졌어요. 근데 우리 프리보드라는 것은 종전에 제3시장에서 우리 상장되지 않은 주식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주식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무증수시장이 아니라 주식시장. 그래서 이거는 4번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1, 2, 3번은 지금도 개정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좀 그렇게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인데, 자, 금융기관은 여러분들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문제도 만들고 좀 그렇게 여러분들 신경을 써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게 좀 나오기가 그런 게, 이 분류를 해놓은 게 여러분들 금융기관과 관련해서 6개 분류가 있고요. 뒤쪽에 나오면 뭐 예금 상품에서 또 분류를 갖다가 크게 뭐 특수 목적부 상품까지 4개로 분류해서 또 각종 뭐 6개, 2개 막 이런 식으로 분류된 게 있고, 그다음에 체크 카드, 그다음에 보험 상품까지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잘 보십시오. 그래서 크게, 자,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비은행.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을 취급하는 예금 취급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회사. 자, 이번에 이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회사.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금융기관. 그 다음에 금융보조기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고, 자, 요거 공부하실 때는 각종의 금융기관에 분류해서 내용들 있죠. 그거 보시고 각종 예시들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은행, 그러면 은행은 여러분 근데 일반 은행하고요, 우리가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같은 일반 은행 있고, 그 다음에 특수, 법에 의해서 설립된 어떤 특수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농협이라든지 뭐 수협, 축협 이런 것들, 농협, 축협 이런 특수, 그래서 뭐 아니면 기업은행 같은 거 있죠. 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 같은 그런 것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은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은행은 별반은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일반 은행과 특수은행을 나눈다. 자, 특수은행은 뭐라고요? 은행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특별법. 그러니까 그런 그 금융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법률이 따로 만들어졌거든요. 그 법이 먼저 적용된다라는 그 말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특수은행도 은행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은행 업무를 핵심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자, 보세요. 예시 좀 보세요.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뭐 농협, 수협 뭐 이런 것들. 아, 축협하고 농협은 합병이 됐죠. 그래서 농협, 수협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특수은행, 특수은행도 마찬가지 은행에 포함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고,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일반 은행은 우리 시중에 있는 제일금융권들 있죠. 그리고 특수은행은 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립된 겁니다. 뭐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다음에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라 했다.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래서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 그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고, 그 다음에 규제를 은행과는 다른, 은행과는 상이한 그런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다. 그래서 상이한 규제, 그래서 지급 결제 기능, 여기에 차이가 납니다. 지급 결제 기능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그리고 제한받는다는 거, 그거 좀 잘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급 결제 기능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신협, 새마을금고 등등, 자,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우체국도 여기 비은행 예금 지급기관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각종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뭐 등등 설명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보험회사, 뭐 보험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겠죠. 자, 또 여기는 여러분 어려운 게 없으니까 보험회사, 보험자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구분하실 게 공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공제도 역시 보험회사로 분류됩니다. 보험 하면 공제, 그리고 여기 우체국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우체국은 자,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우체국. 비은행 예금 지급기관과 보험회사 이쪽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보세요. H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리 앞에서 봤죠.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 다음에 우체국, 공제. 이건 그 다음에 수출보험공사,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내용이 좀 많이 뭐 바뀌었다고 할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자본시장법. 자, 자본시장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네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우리 그 경제법 가르치던 선생님이, 교수님이 늘 이거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많이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자본시장법이라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뭐 자본시장법을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자본시장법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에서 6개로 구분하고, 그래서 이러한 투자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금융투자회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투자회사 중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증권회사,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뭐 투자일인업, 투자자문업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투자 자문을 해주기도 하고, 뭐 투자를 또 일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금융투자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관련해서 증권 관련되는 그런 회사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기억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까요? 증권이나 채권이나 이런 데 투자와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우리가 금융투자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기타 금융기관 있는데, 기타 금융기관 공부하실 때는 그냥 여기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회사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좀 많이 하죠. 리스회사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할부 이런 것들, 회사,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금융기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신 전문 금융회사로서 리스, 뭐 신용카드, 그 다음에 할부 금융 뭐 등등,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 회사 돈을 갖다가 뭐 빌려주고 이렇게 받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신탁회사. 그래서 예시만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엔 제가 밑줄을 안 걷는 게,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신용카드 회사는 이런 일을 하고, 리스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하고,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한 번에 뭐 어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의료 장비 같은 거 우리가 구매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리스 회사에서 그걸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소유권은 회사고요. 우리가 말 그대로 리스, 빌리는 거예요. 빌리고 이제 그에 대한 우리 대가를 갖다 계속 지불하면 되는 거. 그런 회사, 리스 회사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간다? 기타 금융기관, 그렇게 넣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보조기관이라는 것은, 금융보조는 말 그대로 뭐냐면 이런 금융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금융보조, 그러니까 여건을 형성한다, 환경을 조성한다, 뭐 가끔씩 필요할 경우는 규제도 하겠죠.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우리 국가기관, 그래서 그런 뭐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공기업 같은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니까 그렇게 예시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융보조기관은 대표적인 게 금감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그 외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 한국거래소, 자금중개사, 이런 것들이 우리 금융보조기관에 분류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분류하는 거 있죠. 그거 여러분들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야 돼요. 자, 뭐 저도 암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암기를 해가지고 시험 문제 맞춰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시험 추세가 여러분들 확실한 답을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살며시 그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금융투자회사와 관련되는 것들, 투자 일임회사, 증권회사 이런 거 다 넣다가 여기 하나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여기 리스 같은 그런 것들을 여기 금융보조기관 막 여러 개 한 대여섯 개 넣다가 한 개를 중간에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좀 여러분들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각종 그런 것들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암기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거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그 각종 그 금융기관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문제집 그 나오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고요.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 같으면 좀 문제를 좀 정말 많이 수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연습을 좀 많이 시키고 싶은데, 이렇게 또 이런 여건도 그렇고 또 기간도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꼭 좀 잘 정리를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 예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러분들 쭉 보세요. 보시면, 자, 우체국 예금 우리 지금 하고 있죠. 우체국에서 예금 파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자, 처음에는 여러분들 우체국 업무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 최신 업무의 부대에서, 그러니까 주는 뭐라고요? 우편 관련 업무입니다. 즉 최신 업무가 주였고 부대 업무로서 그냥 끼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신 업무의 부대 업무로 운영되다가 또 그러다가 또 77년에는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되었다. 우체국에서 우체국 예금 파트는 농협으로 이관됐다가 다시 찾아왔겠죠. 그래서 다시 1982년도에 제정됐던 법률에 따라서 다시 재개됐고요. 그 다음에는 전국 우체국 온라인망, 그 다음에 다른 은행 전산망하고 서로 공유를 하면서 지금의 발전을 이루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2000년 7월부터는 우정사업의 책임 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정보통신부,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정사업본부를 설치하여 우체국 금융 등 우정사업을 총괄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우편사업 회계, 특별회계와 우체국 예금 특별회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통합한 게 아니라 분리했다는 거 좀 체크를 하시고요. 분리하고 예금사업단, 보업사업단도 분리해서 각자 영역으로 그렇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책임경영제, 그러니까 우편 파트, 예금 파트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험 파트까지 이렇게 분리됐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각각을 책임 경영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4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금융 분야 소관 법령이라고 되는데, 이 법령은 이제 세부로 들어왔는데,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법령들이 여러 개 있다 해가지고 그림도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에는 보면 우체국 예금 보험법, 그다음에 우편 대체법, 우체국 보험 회계법, 우편 환법 등등 있는데,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업무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내용이, 특히 우편 대체하고 우편 환 부분이 내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여기 밑줄 친 것 위주로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할게요. 자, 우체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예금 상품은, 자, 크게 네 가지네요. 수시, 출금식, 거치식, 정리식, 기타 예금으로 구성되는데, 자, 이거 체크를 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종류와 가입 대상 금리를 누가 정한다고요? 장관이 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그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예금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가 국가가 전액 보장한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외에 이제 금융 관련 업무로서 보험, 우편환, 우편 대체, 체크카드, 민영 금융기관과의 제휴 업무가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뒤편에 하나하나씩 볼 거니까 지금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편환, 우편 대체라고 되는데, 그 우편환이라는 것은 그냥 송금 업무를 갖다가 대행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금융기관에 지금은 여러분들 우편환 그렇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돈을 그냥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하면 그분들이 이제 통장에 송금받은 돈을 갖다가 인출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금융기관에 온라인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요즘은 이런 데가 잘 없긴 한데 아는 지역에 송금을 위해서 이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정도 한번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요. 다음에 우편 대체. 우편 대체라는 것은 우체국 계좌를 통해 가지고 다른 무슨 공과금 수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급하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우편 대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 예금은 자 또한 해서 여러분 다음 단락에 보시면 민영금융회사 등에게 우체국 금융을 개방하는 제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창구만 공동 이용이라든지 뭐 창구만 공동 이용은 딴 게 아니라 그 우체국과는 다른 은행에서 여러분들 그 우체국을 갖다 자기 은행 그 창구처럼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라서 뒤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외에 뭐 카드 업무 대행 서비스, 증권 계좌 개설 대행 서비스 등등 해서 많은 부분을 민간 그 금융기관하고 지금 업무를 제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밑줄 친 거 위주로 그렇게 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의 역할. 자, 이 부분은 여러분 그냥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제목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 예금이라는 거는 뭐 순수한 민간 금융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적인 역할도 수행을 한다. 그래서 공적인 역할이라는 건 뭡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금융 서비스가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배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한다. 그래서 뭐 내용이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서민 경제 지원을 통한 금융 소외 해소에 노력한다. 뭐 사회적 약자를 갖다가 좀 배려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 재정과 우편 사업 지원해서 여기 좀 밑줄 끈 게 있죠. 그건 좀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우편, 그다음에 금융, 우체국 금융, 요거는 특별 회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정한 경영 성과를, 수익을 많이 냈네요. 그래서 국가 일반 회계 전출, 그래서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가의 부족한 회계 쪽으로 이렇게 전출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IMF 당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마지막에 보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의 우편 요금을 유지하면서 전국의 동일한 우편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럼 4번 국가 경제 안정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고요. 사회 공헌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객관식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온다도 여러분들 뭐 틀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될 게 247페이지 보시면 예금 업무의 일반 사항인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총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많이 나온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법학적 지식이 있는 부분이면 뭐 경제학적 지식까지는 아니어도 법학적 기본적인 그 지식이 있으면 어렵지 않은데 이제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예금계약의 성질이 나오죠. 예금계약의 성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비 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소비 대차라고 나왔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 임치다. 소비 임치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시면 소비 임치 계약. 자, 여러분 보시면 소비라는 말이 나오면 자, A라는 사람이 여기 자본을 갖다가 이렇게 맡깁니다. 맡기면 자본을 맡기는 순간 원래는 A 소유였던 자본이 누구한테 B 소유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 돈은 누구 거예요? B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B는 뭐예요? 그걸 갖다 어떻게 활용하든 자기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빌려줄 때 꼭 이 돈을 어디에 써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뭡니까? 그냥 돈을 빌려달라면 돈을 빌려주고 용도는 뭡니까? 자금 차입자 마음대로 쓰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소유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금융기관이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예금한 돈을 뭐 직원들 뭐 급여로 쓰든지 아니면 뭐 다른 쪽에 뭐 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보관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거는 자기 자유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자유다. 근데 다만 이제 나중에 예금주가 돈을 달라고 할 때는 뭡니까? 맡긴 돈 그대로 둘 수는 없겠죠. 물론 보관하고 있다면 그대로 줄 수는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고 어쨌든 나중에 같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꼭 같은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은 동질, 동량, 동종의 그런 걸로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소비 임치예요. 근데 원래 임치라는 거는 뭐냐면 물건을 갖다가 우리 어디 보관소에다 맡기고 그걸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맡긴 게 내가 뭐 내 신발을 맡겼어요. 신발을 맡겼으면 찾을 때 뭐예요? 내가 맡긴 신발 그대로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임치인데 그때 소비가 붙어버리면 그 물건을 그대로 찾는 게 아니라 얘가 소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같은 동질, 동량, 동종으로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환하기만 된다라는 점에서 소비 임치고. 다음에 비교할게. 소비 대차 똑같습니다.
그 소비 대차는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 아니면 지인들 사이에 돈을 빌릴 때 우리가 소비 대차라고 하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다만 차이가 뭐냐면 소비 인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금융기관에다 돈을 갖다가 찾을 때 돼요. 청구하는 즉시 채무자, 즉 금융기관은 돈을 줘야 돼요. 그렇지만 빌린 돈을 갖다가 우리 갚으러 할 때는 그냥 바로 줘해서 안 준다고 바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허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어느 일정 기간 여유를 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갚지 않았을 때 그때 채무 불이행이 되고, 요거는 뭡니까? 금융기관에 돈 달라고 했는데 금융기관이 나중에 와 이러면 채무 불이행 바로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금 계약은 소비 임치 계약. 우리가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주세요라고 하면 이따가 오세요. 아니면 시간 좀 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바로 청구하는 즉시 지급해야 되고요. 지급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이 된다라는 점에서 소비 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뭐 내용이 설명 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당좌 예금은 자, 소비 임치도 임치지만 이제 이거는 뭡니까? 어음 같은 거, 어음이나 수표 같은 거 그런 걸 발행을 갖다가 위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내가 예금을 예입할 테니까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수표라든지 어음을 발행해줘. 그럼 그 금융기관이 그 위임된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발행을 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선량한 주의로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위임 계약까지 같이 혼합된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좌 예금은 여기서 이제 계속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나올 때마다 좀 체크를 하십시오. 당좌예금은. 그래서 나중에 뭐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 당좌예금 같은 경우 요거를 할 수 없다라는 등, 뭐 단독으로 할 수 없다라는 등, 뭐 그런 들이 나오니까 그건 여러분들 좀 잘 봐두십시오. 그다음에 상사계약. 자, 금융기관 자체가 여러분 상인입니다. 상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상인이지만 회사도 상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민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상인 간의 거래 또는 일방인 한 사람이 상인이어도 우리 상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상인이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이 상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사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사계약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일반 민법 같은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지만 여기는 5년의 상사시효,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인과의 거래할 때 상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지 채무를 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합계약. 그래서 우리 예금거래 계약을 할 때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 꼼꼼하게 계약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 꼼꼼하게 계약을 해야 되지만 워낙 거래가 신속성도 요구하고 대량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 뭡니까? 금융기관이 마련한 부동의 문자, 글자가 이렇게 딱 이렇게 타이핑 쳐져 있는 그 부동의 문자에 찍힌 약관에 기해서 우리가 보면 사인을 하잖아요. 그 약관에 우리가 사인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의사가 합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 그래서 부동 문자인 약관에 따른 계약, 그걸 우리가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합계약. 보시면 일방이 미리 작성하여 정형화 시켜놓은 일반 거래 약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뭡니까?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달리 당연히 작성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성해 놓을 가능성도 많고, 그다음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을 갖다가 보호해주기 위해서, 불이익을 갖다가 좀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라는 약관법, 그 예금거래 기본 약관 관련해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적용이 됨으로써 우리 작성자한테는 불이익하게, 그리고 우리 상대방에게 되는 이익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중요한 내용 같은 거는 반드시 설명하도록 해야 돼요. 설명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걸 갖다가 계약 내용으로 들이미는 경우, 그때는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뒷부분에 약간 해석과 관련돼서 그렇게 나올 테니까 그건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금 계약은 여러분들 뭐라고요? 소비 임치 계약, 그 다음에 상사 계약, 그 다음에 부합 계약, 이렇게 좀 성질을 좀 봐주시고요. 근데 여기에 나중에 공부하실 때 보험 계약의 성질하고 또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험 계약의 특징들은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각종 예금 계약의 법적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통 저축, 정기 예금,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다만 보통 예금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부분은 예금거래 기본 약관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 자, 원칙적으로는 보통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을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수시 출금식 예금이라고 하고요. 수시 출금식 예금, 그 다음에 잠깐만요.
수시 출금식 예금, 그 다음에 거치식, 그 다음에 적립식, 이렇게 이제 구분할게요. 적립식 이렇게 쓰면, 자, 요 셋 다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이 승낙을 하면, 자, 원칙적으로 양도나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뭐는 수시 출금식 예금, 얘는 뭡니까? 금융기관이 승낙해도 뭐가 안 된다? 질권 설정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들은 뭘 하면요, 금융기관이 승낙하면 양도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 양도라는 것은 내 통장인데, 이 통장을 갖다가 원래는 제가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승낙하면 이 통장을 갖다가 채권자한테 넘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뭐 다른 사람이다, 제3자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양도받은 그 양수인이 그 통장을 가지고 네가 지난번에 승낙했잖아, 그 예금 나한테 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승낙이 있어야 돼요. 금융기관에, 즉 채무자인 금융기관이 승낙이 있으면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권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걸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그 저당권 한번 생각해줘요. 저당권은 여러분 부동산을 갖다가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차입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경매를 통해서 경매 실행을 통해서 우리 채권자가 그 무선 변제하는 그런 구조고요. 질권 설정 같은 경우는 전당포 있죠, 전당포. 전당포에 우리가 물건을 맡기고 돈을 갖다가 빌리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랑 원금, 빌린 원금을 갖다가 갚으면 그 물건을 다시 돌려받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때 질권이라는 것은, 자, 우리 아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저당권과 달리 동산, 우리 물건을 갖다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통장도 물건이니까 통장을 갖다가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찾아올 수 있는가? 금융기관이 승낙해도 그거는 안 됩니다. 뭐는 수시 출금식 예금에서는 안 된다는 거, 자, 그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저축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뭐가 금지되어 있다? 질권 설정이 금지됐다. 금융기관이 승낙해도 안 돼요. 다만 금융기관이 승낙하면 뭐는 가능하다? 양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예금은 상사 계약으로서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멸시효라는 것은 언제 적용이 된다? 예금 출금된 날, 그날부터 적용이 돼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렇게 4년 동안 아무런 계약을 하지 않다 하고도 여기 다시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예금 채권, 그러니까 예금이 있는데 그걸 달라고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는데요 라고 항변하면서 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소멸시효. 많은 분들이 여기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질문하고 하시던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이거는 충분히 사례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냈던 문제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내보긴 했었는데, 소멸시효의 개념, 그리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예금이 출금됐거나 청구됐을 때, 그때부터 다시 진행을 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기예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자, 요 거치식, 목돈을 갖다가 약정된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시켜 놓고 나중에 약정 기간이 끝나면 청구해서 돈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아까도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치식 예금과 관련해서 약정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이익은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이제 금융기관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처음에 약정된 기간 전에 내가 돈을 달라, 계약을 해지하겠다, 예금 계약을 해지하겠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승낙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왜? 그 기간 동안은 금융기관이 그 돈을 가지고 자유롭게 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 돈으로 뭐 직원 월급을 주든 아니면 다른 데 투자를 하든 그거는 금융기관에 있는 건데, 처음에 3년 계약을 해놓고 1년 있다 돈 달라 그러더라도 금융기관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안 그렇죠. 실무에서는 처음에 약정된 이자보다도 뭐 좀 낮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기대했던 그 수익보다는 낮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통은 해지를 많이 해주죠. 해지를 해주는데, 어쨌든 자, 우리 수업용으로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금주에게 있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따라서 예금주는 원칙적으로 만기일 전에는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하면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별단 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개념만 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각종 금융거래 수반에 발생하는, 자 보세요, 미정리, 아직 정리가 안 된 예금이나 결제되지 않은 예금, 그런 것들을, 즉 이런 처리가 곤란한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보관금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 그게 바로 별단 예금이다. 자, 별단 예금 개념 확인하시고요. 정기적금, 적립식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부금인데, 여러분들 제일 많이 이제 질문하고 많이 이제 여러분들 의문 드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정기 적금을 들 때 우리가 매달 30만 원씩 만약에 내가 3년 만기로 적금을 넣기로 했는데 30만 원을 할부금을 월부금을 넣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정기 적금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약정에 따라서 내가 그걸 갖다가 넣으면은 그에 따른 만기 시에 약정된 금액을 받는다는 거지, 그 약정된 기간에 꼭 넣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거는 반대 뭐 어떤 채무 불이행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굵은 걸 전했잖아요. 가입자는 월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반면에 CF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호 부금에는 납입할 의무가 있다. 자, 상호 부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금자하고 금융기관에 서로 상호 의무를 갖다가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월부금을 납부하고 나는 거기다 만기 시에 대금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쌍무계약으로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저기 예금주가 그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지만 상호부금은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상호부금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게 하고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으로서 부금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두 개 꼭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쌍무계약적 성질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 이걸 또 편무계약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 의무가 있는 거고요. 편무라는 것은 일방, 계약의 당사자 중에 일방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거, 그걸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견해도 있다니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기적금은 월부금 납입하는 의무가 없고요. 상호부금은 월부금 납입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또 당좌예금 나오네요. 아까 우리 당좌예금은 어떤 성질이 있다고요? 위임계약금 플러스 금전 소비 임치 계약이 혼합된 계약이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위임계약이 있으면 위임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임계약의 대표적인 게 뭐 우리 부동산 같은 거 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우리 뭐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가 위임된 취지에 맞게끔 여러분들 거래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임계약이 있음으로써 뭐 어떤 자기가 만약 거기서 그만둘 때는 뭐 반드시 통지를 한다든 등 아니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얼마준다는 등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민법에. 그래서 우리 뭐 다 이렇게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여러분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리고 뒤쪽에 보면 또 뭐 통지 의무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뭐 당좌예금 같은 경우는 위임계약의 성질이 같이 있으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준다. 그러니까 그 예금주의 뜻에 맞도록, 그러니까 본 취지에 맞도록 그걸 갖다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이라든지 그 채권을 어음이라든지 뭐 수표 같은 걸 발행할 때 위임인 그 예금주의 취지, 그 위임된 취지에 맞게끔 잘 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취지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뭡니까? 야, 너 관리 잘못했잖아, 채무 불이행 이러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마시고 이 내용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정리하시면 절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249페이지 보시면 예금계약이 성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예금계약이 성립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우편 계약을 성립과 관련해서도 우리 봤었잖아요. 그래서 예금 계약이 성립해야지만이 우편물의 분실에 대한 위험을 우리 우편 관세에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예금 계약이 성립되면, 그러면 예금 계약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그 돈이 뭡니까? 제3자가 뭐 그걸 갖다가 절도를 했다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 계약이 성립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뭐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 계약이 언제 성립되나 아주 중요한데, 자, 결론은 여러분들 우리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는 금융기관이 현금으로 돈을 받았을 때, 자, 그것을 받아 확인할 때 그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우리 계약 같은 경우는 뭐 돈을 받거나 그럴 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값을 안 주더라도 여러분들 이 물건 얼마예요? 자, 3,000원입니다. 3,000원? 아, 알았습니다. 그걸로 살게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뭡니까? 구체적인 어떤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예금계약은 성립을 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돈을 지급하거나 그건 별도의 문제고, 근데 예금 계약만큼은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충실한 해석을 하자면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 확인할 때
그때 이제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해가지고 요물계약서를 따르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대표적인 요물계약으로 예금계약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교재에서 2016년도부터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설이 어떻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예금거래 기본약관은 여전히 그 조문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보시면 창고 입금의 경우 요물 소비 임치 계약, 그러니까 요물 계약으로 보는 견해. 그다음 저 밑에 보시면 낙성 계약서에 의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금 거래 기본 약관도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현금 입금의 경우 예금 계약은 금융기관이 검문을 받아 확인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요금물 계약을 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낙성 계약서에 따르면 이와 같은 예금의 성립 시기 문제를 아예 성립 시기 문제, 계약의 성립 시기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예금 반환 청구권의 성립 시기 문제로 다루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자라고 되네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예금 반환 청구라는 게 뭐예요? 돈을 지급해야지 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돈을 받아 확인한 때 이렇게 예금 계약의 성립 시기 이렇게 보지 말고 예금 계약은 말 그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하되 다만 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돈을 받아 확인하는 그 순간에 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자라는 그 말입니다. 말은 어려운데 그냥 낙성 계약서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반면에 요물계약서는 거기다 플러스 돈을 받아 확인할 때 돈이 건네져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럼 낙성계약서는 그럼 돈을 받아 확인한 때라고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서 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거는 계약의 성립 시기가 아니라 돈의 반환 청구권의 그 성립 시점을 갖다가 표현한 거다 이 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외 수금 같은 경우는 점포 바깥에서 돈을 수령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점포 내에서 수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납 직원이 금융기관 창구 내에서 돈을 받아서 확인하는 순간에 뭡니까? 예금계약이 성립하고요. 바깥에서 돈을 받더라도 그때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금융기관에 와서 예금 원장에 기입할 때 그때 뭡니까?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요? 지점장이라든지 우체국장 같은 경우 이분들은 단순한 수납 직원하고 다릅니다. 바깥에서도 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바깥에서 돈을 수령하는 순간 예금계약이 성립합니다. 두 개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적법하게 예금 수령의 권한을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케이스 여러분들 제가 좀 문제 좀 낸 거 있으니까 그거 좀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바깥에서 돈을 받았을 때 과연 날치기가 돈을 빼갔을 때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럼 예금계약이 성립 시기로 봐가지고 성립 시기로도 여러분들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에 ATM기에다가 입금하는 경우는 돈을 넣고 버튼을 딱 누를 때 그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고객이 확인 버튼을 누른 때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료에 의한 입금에서 타증권 입금.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기침이 이렇게 나가지고 자 타증권 같은 경우는 자점권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신한은행이다. 그럼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어음 같은 거 그럼 금방 확인이 되겠죠. 근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그런 증권을 갖다가 특히 어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게 이제 입금이 됐을 때 당연히 그 어음을 갖다가 들고 와서 입금하는 사람 뭡니까? 당연히 이거 예금이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근데 그 어음이 만약에 부실어음이라든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이면 당연히 현금을 받아 확인할 때 당연히 입금이 되는데 타점권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타점권 요과 관련해서 자 크게 출신 위임설이 있고요. 양도설이 있습니다. 양도설. 그래서 막 표현은 엄청 어렵게 써놨는데 출신 위임설이라는 것은 정지 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도설이라는 것은 해제 조건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건설 이런 거 장황하게 설명 좀 드리기는 뭐하고 그냥 말할 그대로 정지 조건설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의 법률적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조건 성취 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먼저 성립하고요. 나중에 조건 성취되면 계약이 해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타점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지 조건서류는 어떻습니까? 다른 점포에서 발행한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어음이네. 그러면 뭐예요? 이게 만약에 혹시 부도 기한 같은 거, 그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다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전하겠거니라고 이렇게 확신이 드는 순간 그때 뭐가 된다고요? 예금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자, 요 경우는 요때 성립하는 거는 자, 뭡니까? 주심 위임설이고요. 자, 양도설은요. 자, 처음부터 받자마자 이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 2번 하시고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받았을 때 받자마자 예금계약은 성립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뭡니까?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부실한 어민 게 밝혀졌다 그러면 그냥 그거 삭제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성립 시기가 빠른 거는 뭐가 더 빠르다고요? 이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자, 이해를 하셔요. 요거 더 이해를 잘 하시던데. 자, 그래서 주심위임설이라는 거는 타점권을 받는 즉시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부도 기한이 지나거나, 부도 기한이 지나고 다른 것들 다 조사를 해보겠죠. 이게 확실히 안전한 정권인지. 그래서 그걸 갖다 확인해가지고 확실한 정권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때 뭡니까? 예금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양도설이라는 거는 뭡니까? 먼저 계약이 성립해요. 받자마자 예금 계약이 딱 성립합니다. 그럼 돈을 입금한 금액만큼 통장에 딱 찍혀요. 그렇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별 문제가 없으면 뭡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부도가 그럼 난 증권이다. 그렇게 돼버리면 뭐예요? 다시 소급해가지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립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성립하지 않은 것. 추심인설은 처음부터는 성립한 게 아니라 안전하다고 확신이 들 때 그때 뭡니까? 성립하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금거래 기본약관은 어느 입장이다? 이게 바로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입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타점권 입금의 경우 타점권 입금과 동시에 바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타점권이 미결제 통보, 부도실물 반환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건 안전하다라는 그런 조건이 하여 그런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그게 바로 추심위임설이고요. 반면에 양도설은 타점권의 입금과 동시에 예금계약이 성립. 그러니까 바로 성립하고 다만 그게 나중에 부도 반환되면 소급해가지고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걸로 보는 게 그게 바로 양도설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예금거래 기본약관은 추심위임설 입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만 타점 발행의 자기압수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자기압수표 같은 경우는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발행은행에서 사고 신고된 사실이 없고 결제된 그 틀림없음을 확인해서 입금 기장을 딱 마치면 그때 바로 예금계약은 성립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점권 입금 같은 경우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점권으로 당해점포가 직업인으로 된 증권이 딱 나왔다. 입금됐다. 그러면 발행인이 당좌 예금 잔고를 확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아까 당좌 예금이라는 게 어음수표 그런 것들을 발행하는 거라 그랬죠. 그게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어디로 그 가져왔던 사람이 있죠. 증권을 가져왔던 사람의 통장으로 그냥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인이 당좌 예금 잔고를 확인하여 당좌 예금 계좌에서 그 액면금 상당을 인출한다. 그다음에 이자 증권을 가져온 사람의 계좌에 입금 처리하면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예금거래 기본약관도 개설점에서 지급해야 될 증권은 그날 안에 확인했을 경우에 예금이 된다. 그러니까 바로 예금이 확인이 되면 바로 그때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요. 통장으로 그냥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만 자전 발행의 자기압수표. 요거는 여러분들 아예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전 발행의 자기압수표 같은 경우는 자 입금 즉시 바로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구분되시겠나요? 타점권의 정권, 타점권의 자기압수표, 자점권의 증권, 타점권의 자기압수표. 구분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좌 송금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이 이용을 하니까 자 그때 언제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고요? 저 계좌 송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그 송금 받은 계좌의 그 입금 원부에 기장에 딱 이렇게 등록됐을 때 원부에 기재했을 때 그때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현금에 의한 계좌 송금의 경우 예금 원장의 입금 기장을 마친 때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선생님, 우리가 송금하자마자 바로 요즘엔 그 수취인이 돈을 바로 찾던데요. 그렇죠. 요즘에는 송금하면 바로 컴퓨터로 전산 처리돼가지고 바로 예금 그 기장에 기입이 바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금 기장에 바로 기입이 되니까 수취인에게 예금 계약이 이제 성립하는 거죠. 돈이 바로 딱 들어오고 그리고 즉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워낙 보이스피싱 때문에 송금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금액 이상은 바로 송금된 지 바로 또 인출 안 되는 그런 제한도 있긴 하던데 어쨌든 여러분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송금하면 바로 그냥 뭡니까? 우리 객관식용 그 지문을 따진다면 입금 원부, 입금 기장에다가 기입을 한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 같은 경우는 똑같이 처리해요. 그래서 타점권이냐 자점권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방금 봤던 일반적인 이론 그대로 적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자, 예금거래 약관인데, 자, 이 부분은 범위는 작은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예금거래 약관은 왜 공부한다고요? 예금계약이 부합계약이기 때문에, 즉 약관에 기반한 계약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관, 우리 계약이 성립하면 구속력이 있어요. 계약의 구속력. 구속력이라는 건 계약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왜 우리가 의무가 있느냐? 그건 우리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사인을 했잖아요. 읽어보고 이게 동의한다라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관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요. 또 보다 완벽한 내용의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번 거래할 때마다 서로 토론하고 하다 보면 좀 부실한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런 계약을 갖다가 약관에다가 딱 기재를 하는 순간 약관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어떻습니까? 보다 확실한 그런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보세요.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내용을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다. 반면에 누가요? 고객이 불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이 불리해질 고객을 보호하는 그런 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약관의 계약 편입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관에 있다고 우리가 무조건 사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글씨,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글씨, 그런 걸 써놓고 나중에 그걸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면 고객에게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합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 그래서 약관을 갖다가 여러분들 명시해야지, 막 알아보지도 못한 조그만 글씨로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다음 세 번째는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 반드시란 말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이 되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고 그리고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반복적이고 그런 것들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다만 계약의 성실상 대량 신속한 업무로 처리해야 되는 것은 설명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설명 의무를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설명 의무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내용이 공정해야 되고요. 불공정한 내용은 취소할 수 있다 안 해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만 년,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라는 거는 이름 유효하게 됐다가 나중에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계약이 성립한 대로 소급이 되는데요. 자, 취소권 같은 경우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로 한다. 이게 우리 고객에게는 유리하겠죠. 우리가 모르고 시간이 지났다가 나중에 그걸 갖다가 취소하려 해도 취소 기간이 도과해서 취소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약간 규제법에서는 불공정 약관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네요. 자, 보시면 고객에 대해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반 사정에 비춰서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목적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 고객에게 불리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한다라고 됐어.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에요.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되면, 그럼 불공정한 약관이 되면 누가 불이익을 받아요? 그쵸. 기업이 이제 기업, 금융기관 쪽에서 뭡니까? 아니야, 그거 불공정한 약관 아니야 라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정되고,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되는 것을 뒤집어 엎으려면 누가 입증한다고요? 금융기관이 입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소송과 관련해서 입증이 가장 어렵습니다. 입증의 의무를 부담하는 쪽은 불리한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불리한 약관의 내용을 누가? 금융기관이 입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관의 해석 원칙에서 밑줄 친 거 좀 잘 보세요. 일반적인 계약 해석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해석 원칙이 적용된다 해가지고, 자, 제목들 보세요.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고객들에게는 똑같이 객관적으로 통일된 그런 해석을 해라 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리 해석해버리면 너무 혼란스럽겠잖아요. 그래서 약관은 똑같이 그렇게 해석을 해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작성자 불이익 추정의 원칙입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그러니까 불이익이 추정되는 건 누구라고? 작성한 사람들, 즉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불이익한 게 아닙니다, 불공정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그쪽에서 금융기관이나 기업 측에서 그것을 입증해라, 그 말이고요. 또 세 번째가 개별 약정 우선 원칙. 이게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약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품에 대해서 기본적인 약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이 당사자가 약관이 있어요. 당사자가 합의를 봐서 다른 별도의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별도의 약관이 있더라도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런 합의는 뭡니까? 약관보다도 우선 적용돼야 되겠죠. 우선 적용된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시험에도 재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보시면 당해 합의사항을 약간의 우선하여 적용한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원칙입니다. 약관이 있더라도 꼭 고객에게 똑같은 약관을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합의해서 그 약관보다 우선해서 만약에 약관에서 이 상품을 갖다 금리가 4%인데 우리끼리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내는 대신 아니면 기간을 더 늘리는 대신 금리를 5% 해달라. 그래, 금융기관도 승낙하고 우리도 승낙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왜요? 약관이 적용되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돼서 계약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예금거래 약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자유 원칙 지배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원칙은 계약 자유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계약 자유 원칙이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약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고객이 불리한 내용이 담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거래 약관 규제법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약관이 있으면 뭐 편하다 그런 내용이 두 번째 줄부터 한 다섯째 줄까지 있고요. 이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작성하여 정형화시켜 놓은 계약을 앞에서도 봤지만 부합 계약 조항을 일반 거래 약관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기반한 계약을 부합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예금 거래 약관 관련해 가지고 체계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자, 여러분 보시면 모든 금융기관의 통일적인 약관 체계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는 금융기관 공동으로 은행의 예금거래에 관한 표준 약관을 제정하고, 자,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마다 다른 약관을 적용하면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약관, 그러니까 표준 약관을 딱 적용을 하고요. 표준 약관을 시행을 하고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채택하고 시행하는 거는 각 금융기관별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갖다가 채택할 A열에서 이걸 채택하고 이걸 갖다가 채택하고 시행하고 이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약관 자체는 여러분들 공통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상품의 독자적인 어떤 특유한 그런 약관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각 금융기관별로 이것도 어쨌든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상품을 출시를 할 때 그때 적용되는 각각 상품별에 따른 어떤 약관을 갖다가 만들어 놨다,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단계별 약관 체계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단계별 해가지고 예금거래 기본 약관, 예금 종류별 약관 체계로 이원화했다. 그래서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 예금 상품에 적용되는 거고요. 다음에 예금 종류별 했습니다. 종류별로 해가지고 아까 뭐 수시 출금식, 적립식, 예치식 이렇게 예금 종류별로 적용되고, 그럼 그 안에 또 뭐 있습니까? 각각의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통 예금, 저축 예금, 그 다음에 뭐 시장금리부 수시 출금식 예금 뭐 이런 것들 각각 상품마다도 예금 그 약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금 거래 기본 약관하고 예금 종류별 기본 약관을 이렇게 분리한 걸 이렇게 이원화 단계별 약관 체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화 단계별 약관 체계.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만약에 여러분 약관이 적용될 순서 제일 먼저 뭐부터요? 그렇죠, 상품. 그 다음에 예금 종류별. 그 다음에 예금 거래 기본 약관. 기본 약관. 요 순서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 상품에 적용되는 약관이 적용되는데 그게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죠. 예금 종류별 그렇게 하고 그때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게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이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CD라는 게 있고 CD 당좌 예금 거래.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미쳤죠? 양도성 예금거래, 양도성 예금거래. 자, 요거는 뭡니까? 첫 번째 요 상품이니까 여기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에? 예치식이거든요. 예치식. 그러니까 예치식 종류별. 여기도 만약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 그러면 그때 마지막으로 어디 들어간다고? 예금거래 기본 약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거 여러분 번호 매겼으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쉬었다가 자, 여러분들 예금거래 기본 약관 보도록 하겠습니다.